안녕하세요. AI 에이전트 엔지니어링 6장 지식과 메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도구랑 오케스트레이션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에이전트가 똑똑해지려면 여기 추가로 정보를 받아올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 이상의 새로운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추가 정보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저희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잠깐 설명할 때 컨텍스트 윈도우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동적으로 선택하고 구조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컨텍스트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는 거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요 메모리랑 지식입니다. 컨텍스트를 풍부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식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실과 도메인 특화 정보, 주로 이제 RAG라고 부르는 기법을 사용을 하고요. 메모리는 에이전트가 이제 사용자와 상호작용했던 히스토리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기본적인 컨텍스트 윈도우 관리하는 방법부터 시멘틱 메모리, 그 다음에 RAG, 그리고 고급 지식 그래프까지 살펴봅니다. 이거 가려졌구나.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고급 지식 그래프까지 순차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지식이랑 메모리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게요. 지식은 주로 RAG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구현합니다. 외부 사실이나 도메인 특화된 컨텐츠를 생성 시점에 주입을 해요. 그래서 외부 사실이나 도메인 특화 컨텐츠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기술 스펙, 정책 문서, 상품 카탈로그, 시스템 로그처럼 이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들을 RAG로 구현을 하면 일일이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보완하는 데 지식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요, 에이전트의 히스토리입니다. 대화 내역도 될 수도 있고요. 기존에 호출했던 도구의 출력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업데이트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있으면 대화를 계속 주고받는 동안, 여러 번 주고받을 동안, 그리고 다른 세션에서도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와서 사용자의 개인화된 연속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상호작용을 기억하고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반이 되고 지식을 저장하는 장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메모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메모리는 컨텍스트 윈도우입니다. LLM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대화 과정에서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에 담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토큰 하나는 4분의 3 단어여서 1000토큰을 지원한다 라고 하면 영어 단어 750개를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 모델들은 성능이 꽤 좋아가지고요. 최신 모델 기준으로, 책에는 옛날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옛날 거가 됐네요. 일단 GPT 5.2 같은 경우에는 40만 토큰이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의 오퍼스 4.5는 20만 토큰이고요. 제미나이 3 프로는 100만 토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은 꽤 많은 영어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정보들이 토큰 수를 넘어갈 수가 있죠. 지금도 이렇게 용량 큰 파일이 집어넣으면은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가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주로 선입 선출 방식으로 롤링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롤링 컨텍스트 윈도우는요, 이렇게 대화 내역이 있으면은 차곡차곡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계속 데이터가 쌓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여기까지 꽉 차요. 꽉 차면은 뒤에다가 추가를 하면서 앞부분을 날려버립니다. 요렇게 컨텍스트를 관리를 해요. 어차피 공간은 40만, 20만, 100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넘치는 순간에는 뒤에다가 새로 추가하면서 앞에 거를 날리는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컨텍스트를 제거를 하는데, 이제 요거는 구현이 쉽고 복잡도가 낮다 라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중요한 정보도 먼저 들어왔던 거는 쉽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에 넣을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들은 뒤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정보는 이 앞에다가 배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보가 계속 밀려나더라도 중요한 정보들은 제일 뒤에 있으니까 밀려나지 않겠죠.
여기서 새로 추가된 정보들은 계속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프롬프트 관리가 컨텍스트 관리가 조금 더 편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식을 관리하는 방식, 이제 메모리를 관리할 때 보통 메모리가 아니라 지식을 관리할 때는 텍스트 검색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들어오는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이때 방식이 뭐냐면 이제 용어를 검색을 합니다. 전체 텍스트에서 용어를 검색을 해서 각 용어가 어떤 문서에 나오는지 요걸 매핑을 해요. 요거를 역색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요걸 토크나이징하고 정규화하고 불용어를 제거해서 이 용어별로 어떤 문서에 매핑이 되어 있는가 리스트를 생성을 하면 관련된 정보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관련된 정보들을 가지고 BM25 스코어링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용어의 빈도랑 영문서 빈도를 계산을 하고요. 요걸 가지고 BM25라는 점수를 매겨가지고 유사도가 높은 자료들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정보들 중에서 지금 입력된 쿼리와 일치하는 점수가 제일 높은 연관 있는 정보들을 BM25라는 점수를 통해서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실습으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제 실습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ch06bm25py라는 스크립트입니다. 보시면요, 여기 코퍼스에 이렇게 문장이 3개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J는 패기가 넘치는 신입대원이다. 에이전트 K는 수년간의 MIB 경험과 멋진 뉴럴라이저를 가지고 있다. 2명의 에이전트가 검은 정장을 입고 은하계를 구했다. 라는 문장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BM25를 생성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쿼리로 검색을 했을 때 신입대원은 누구냐 라고 검색을 하면은 가장 점수가 가까운 문장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python 06 page bm25 라고 하면 신입대원은 누구지? 라는 질문에 에이전트 J는 패기가 넘치는 신입대원이다 라고 나왔죠. 이제 가장 점수가 높은 애가 요 문장 에이전트 J는 패기가 넘치는 신입대원이다 라는 애가 제일 높기 때문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애는 이제 2명의 에이전트가 검은 정장을 입고 은하계를 구했다 라는 문장이어서 이렇게 출력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근데 BM25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에 넣어서 핵심 정보를 확보하는데 좋고 정확한 용어 매칭을 하는데 정말 좋아요. 근데 여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동의어나 개념적 연관성은 놓칠 수가 있어요. 아까 보면은 똑같은 단어랑 유사한 단어가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단어 기준으로 체크를 했던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뜻을 가졌지만 용어 자체는 다른 경우나 그 다음에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시멘틱 메모리입니다. 시멘틱 메모리는 문자열의 일치가 아니라 쿼리의 컨텍스트와 의도를 이해하는 검색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어나 구의 의미에 초점을 둡니다. 요거는 이제 동의어나 패러프레이즈, 그 다음에 개념적 관계까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임베딩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텍스트를 고차원 벡터 공간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유사한 텍스트는 벡터 공간에 가까이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투백, 글로브, 버트 같은 임베딩 모델들이 있었고요. 이제 요즘은 LLM 기반 임베딩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키워드를 공유하지 않아도 의미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적인 임베딩을 모아놓은 정보들을 어떻게 저장을 하고 유사한 정보들을 어떻게 찾느냐 라고 하면 벡터 스토어라는 걸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고차원의 벡터가 이제 빠른 유사도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ISS, FAIS, 그 다음에 언어이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구현 방식은 텍스트를 임베딩 모델로 벡터화합니다. 그리고 벡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쿼리도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걸 똑같이 임베딩 모델로 벡터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요 쿼리에 대한 쿼리로 나온 벡터를 가지고 요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벡터들을 코사인 유사도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요소도가 가장 높은 벡터를 검색을 해서 그 검색 결과를 프롬프트에다가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환경에서는 인덱싱이 상당히 빠르고요. 검색도 빨라가지고 깊이 있고 관련성 있는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 방식도 한번 요것도 실습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터6 시멘틱 메모리 랭그래프 파이입니다. 파이썬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먼저 벡터DB에 메모리를 호출하고요. 요거를 메모리를 선언을 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할 거고 윈도우 사이즈는 128이다 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는 머신러닝은 분석 모델 구축을 자동화하는 데이터 분석 방법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써있죠. 그리고 Introduction to Machine Learning이라는 그래서 온 거다 라고 이제 메타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2는 이제 또 인공지능에 관한 글이에요. 그래서 Introduction Intelligence라고 되어 있고 요것도 메타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메모리 안에 두 가지 정보가 저장이 됐죠. 그리고 쿼리에다가는 이제 AI와 머신러닝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메모리에서 이 질문을 인베딩해서 연관된 데이터들을 찾는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로 찾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리저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리저트를 보시면은 위에 올라가서 요 초기화하는 단계에서 컨텍스트로 뭘 제공하는지 보시면 리저트에 있는 거를 이제 모두 다 정리해서 정규화해서 컨텍스트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메시지로 이 컨텍스트가 전달이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LLM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파이썬 시멘틱 메모리 랭그래프 실행을 하면 머신러닝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들어가죠.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하위 집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이게 지금 모델을 호출할 때 컨텍스트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메모리에 들어있던 정보들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바탕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뭔지, 머신러닝이 뭔지 이제 하나씩 요 문서를 기반으로 정리해서 대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레그입니다. 레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을 전달한다고 했죠. 검색 증강 생성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살펴봤던 요 벡터 스토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3단계 워크플로우로 진행이 됩니다. 인덱싱이 있고요, 검색이 있고요, 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문서가 있으면은 요 문서를 분할을 해서 인베딩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벡터DB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아까 있던 요 벡터 스토어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요렇게 문서들을 다 정리해서 너무 지저분하네요. 자, 문서들을 다 정리해서 벡터DB에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검색을 이제 사용자가 쿼리를 입력하면 요거를 벡터 스토어에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검색된 컨텍스트를 모델에다가 전달을 하고 응답을 생성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시멘틱 메모리 방식이랑 거의 똑같죠. 자, 장점이 뭐냐면 모델 가중치에 없는 도메인, 회사 고유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이 학습하지 못한 정보, 그러니까 새로 나온 정보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문서나 기술 스펙처럼 외부 지식 베이스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응답하는 에이전트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RAG 자체의 워크플로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책에 보시면은 6-2인데요.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은 요 컨트롤러로 넘어가고요. 이게 쿼리가 지식 스토어, 벡터 스토어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덱싱된 정보들 중에 관련성 높은 애들을 반환을 해주고요. 요게 이제 질문과 함께 LLM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던 레그는 이제 쿼리를 보낼 때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통합을 하면 이제 에이전트를 시작할 때마다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정보를 찾아서 보내주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세션을 오래 끌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텍스트 윈도우에서 점점 밀려서
데이터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시멘틱 경험 메모리입니다. 시멘틱 경험 메모리는요, 외부 지식과 과거 상호작용을 섞어서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지식뿐만 아니라 에이전트가 사용했던 과거 대화도 벡터로 저장을 해요. 벡터로 저장을 하고 요 매 입력마다 임베딩을 생성해서 요걸 전체 상호작용 이력으로 남겨요.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이제 응답을 조금 더 개인화된 응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컨텍스트 윈도우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시멘틱 경험 메모리의 검색 결과와 시스템 메시지, 그리고 최근에 입력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세션 간 연속성이 유지가 돼요. 이전에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한 응답도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결과물도 응답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더 이제 저한테 익숙한 결과물을 내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이제 가끔씩 모자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레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서가 흩어져서 저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문서는 나오고 어떤 문서는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요 정보는 사실 각 문서가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개가 있었을 때 얘네들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은 흩어져 있어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주제에 대한 요약 생성이 생기기가 어려워집니다. 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문서가 있었으면은 요거를 한꺼번에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력한 쿼리에 관련된 정보들만 뽑아오기 때문에 요약이 생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서사형 구조가 있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적힌 문서가 있으면은 처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요 그래프레그입니다. 그래프레그는 지식을 그래프 구조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문서가 있으면은 여기에 연관된 문서를 또 연결을 하고요. 또 얘는 또 여기다 연결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서에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다양한 문서들의 연결 관계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엔티티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저장을 하고요. 요 연결 관계조차도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장을 하면 뭐가 좋냐면요. 멀티옵 추론이다 라고 해가지고 문서 하나를 뽑으면요. 요 문서에 연관된 얘 4개의 정보까지 다 찾아가지고 응답을 만들 수가 있고요. 관계 체이닝,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있으면은 요 문서들까지 다 합쳐서 모아놓는 게 이제 체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해서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화된 요약이 가능합니다. 얘가 만약에 A라는 문서였어요. A라는 문서에 뭐 얘가 A-1, A-2 뭐 요럴 수도 있죠. 뭐 얘는 뭐 AA-1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요 순서대로 구조화된 요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는 총 8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요거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를 모은다,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를 정제하고 중복을 제거하고 표준화한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방식이 좀 달라지는데 엔티티를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엔티티, 그러니까 주요 주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주제 사이에 관계를 만듭니다. 엔티티 간의 수로를 추출합니다. 사람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친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의 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관계를 추출을 해서 온톨로지를 설계합니다. 범주랑 관계 유형의 스키마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의 딸이고 누구는 누구의 친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스키마로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스키마에 맞춰서 그래프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노드와 엣지가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데이터에서 주된 주제를 먼저 뽑고요. 그 주제끼리의 연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얘네가 엔티티고 관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구성을 합니다. 요렇게 해서 하나씩이 엔티티가 되고 요 연결하는 게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프가 만들어졌으면 정확성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그래프가 좀 유용하게 만들어졌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복된 엔티티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같은 엔티티인데 뭐 여러 개가 생성이 될 수도 있고요. 문서 여러 개에서 뽑아놓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거가 다르게 뽑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엔티티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수 있겠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또 관계가 또 바뀔 수 있죠. 그러면은 그때마다 온톨로지를 개선하면 됩니다. 자, 그래프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단 좋은 예로 나온 게, 자, 이번에는 그래프렉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책 172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를 이제 저 스크립트로 만들어가지고 그래프렉 테스트 쉘 파일로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ch06 그래프렉 테스트 쉘 실행을 하면요. 먼저 PIP로 그래프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에서 문서를 하나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래프렉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일단 레그 테스트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래프렉을 먼저 초기화를 해요. 그 다음에 오픈AI API 키를 불러옵니다. 요건 이제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렉에서 인덱스를 시작합니다. 좀 미리 켜놓긴 했는데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이제 인덱스를 시작할 때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물어보네요. GPT 4.1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GPT 5 미니를 사용할게요. 그 다음에 인베딩 모델은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레그가 인덱싱 작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그래프렉으로 쿼리를 전달할 거예요. 이 소설의 주요 주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필리어스 포그가 왜 여행을 시작했는가? 라는 질문이네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렉으로 답변을 할 예정이에요. 네, 보시면은 이제 문서를 불러오고요. 이걸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만들어냅니다. 조금 오래 걸리네요. 아마 영상에서는 중간 과정은 아마 삭제하고 보여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려가지고. 예. 자, 이제 인베딩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네, 인베딩이 끝났다고 합니다. 자, 결과가 나왔네요. 일단 그래프렉 쿼리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그 주인공이 왜 여행을 시작했는가? 80일간의 세계 일주에서 왜 여행을 시작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렉을 통한 답변을 합니다. 자, 이 소설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테마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보면은 뭐 여행과 탐색, 그다음에 정의와 뭐 윤리적인 복잡성, 그다음에 충성식과 우정,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필리어스 포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고 이 캐릭터가 왜 여행을 떠났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요.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정리해 주는 식으로 나옵니다. 실행을 하니까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실행해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 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LLM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돈이 든다. 이것도 이제 염두에 두고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렉을 살펴봤는데요. 그래프렉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티홉 트래버설이라는 탐색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여러 단계 떨어진 관계까지 탐색이 가능하다. 진짜 케빈 베이컨 생각하시면 되는데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NLP 모델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책에서 173쪽부터 175쪽까지 적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모든 모델을 찾는다 라고 한다면 요 보시면은 일단은 이건 예시로 하나만 나와 있는데 텐서플로우는 신경망을 구현한다. 그리고 신경망은 딥러닝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딥러닝은 NLP의 일종이다 가 되고 NLP는 NLP 모델 중에는 버트가 있다 라는 걸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NLP 모델은 버트다 라는 결론까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관계를 탐색해가지고 여러 단계 떨어진 관계를 탐색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평면 테이블이나 벡터 스토어로 표현이 어려운 복잡한 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구조화된 추론이 가능하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거는 뭐 요런 흐름을 따라서 뉴럴 네트워크는 딥러닝까지 가고 딥러닝에서 NLP로 가고 NLP에서 버트까지 가는 요런 방식으로 구조화된 추론이 가능하죠. 그리고 엔티티 하나를 둘러싸서 풍부한 컨텍스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까진 지식 그래프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동적 지식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지식 그래프는 뭐냐면요. 지식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요. 뉴스나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재학습을 하지 않아도 새 데이터로 지속적으로 그래프가 갱신된다 하는 이제 적응형 학습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때 구조화된 포맷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요 그래프처럼 구조화된 포맷이 있기 때문에 연산과 추론에 아주 유리합니다. 하지만 요것도 물론 단점이 있어요. 일단은요, 유지보수가 복잡합니다. 실시간으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 잘못된 정보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연산 자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여기에 대응하려면 거기에 맞는 또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안 프라이버시에 우려가 있습니다. 원래 지식 그래프가 정적이면은 데이터가 들어올 때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데이터를 먼저 할지 걸러낼 수가 있는데 이걸 못하니까 중간에 막 아무 정보나 다 들어와도 일단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보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의존, 과도한 의존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모든 정보가 다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식 그래프만 믿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복잡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으면 요거를 자동으로 쳐내는 검증 메커니즘을 설정하면 된다. 그리고 연산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대비해 두면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정보가 넘어오고 어떤 위험한 데이터가 넘어올지 모르니까 암호화와 접근 제어를 통해서 잘 제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동적 지식 그래프에만 의존하면은 그래프 바깥에서 벌어지는 다른 일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그 상황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경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밑에 이제 동적 지식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프로토타입은 쉽지만 프로덕션 준비에는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프로덕션 준비에 상당한 작업이 필요해서 여기에 맞춰 잘 해놓으면 훌륭한 시스템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노트 작성 기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LLM을 사용할 때 쓰는 방식인데요. 파운데이션 모델에 질문을 할 때 모델이 바로 대답하지 않게 하고 대신에 입력한 컨텍스트를 정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빈칸에다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중요한 정보들 이지는 인베딩을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 적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여백에 메모하며 읽는 방식을 이제 AI 모델에다가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응답하기 전에 컨텍스트에 대한 노트를 먼저 생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AI에다가 정보를 넣었으면은 얘는 이걸 보고 띠리리리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답변을 냈잖아요. 한번 얘는 노트를 작성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다시 사용해서 다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넣으면은 여기에 노트 생성을 하고요. 노트랑 컨텍스트랑 질문을 합쳐가지고 다시 응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더 깊은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추론이랑 평가 작업에서 성능이 좋아지고요. 모델이 정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식과 메모리를 살펴봤는데요. 메모리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롤링 컨텍스트 윈도우, 그 다음에 BM25 텍스트 검색, 중급으로는 이제 기본 시멘틱 메모리와 벡터 스토어 RAG가 있고요. 고급 기법으로는 시멘틱 경험 메모리, 그래프렉, 그 다음에 노트 작성 기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제 사실 이렇게 많은 기법을 했지만 단순히 롤링 윈도우만으로도 많은 사례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시나리오가 까다로우면은 메모리를 좀 견고하게 설계하는 방식이 조금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메모리는 좀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다가 좀 집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메모리 시스템 선택이 에이전트 성능을 좌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메모리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에이전틱 시스템의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